정기 세미나 아이코 정기 세미나 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별 발표 후에 오늘 주제는 구분석 님의 버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별 발표 팀 3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팀3 회의 발표를 맡게 된 배민성입니다. 먼저 저희 방금 전에 6시부터 7시까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먼저 CS2 사인 스터디에 제 차례여서 이제 6강과 7강을 발표를 했는데, 6강과 7강의 주된 내용은 이제 랭귀지 모델에 이제 이 등장한 이후로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된 이제 RN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구조랑 그다음에 그 RNN 구조의 어떤 단점, 뭐 베니싱 그라디언트 같은 그런 단점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LSTM 구조와 그리고 그 LSTM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함께 살펴봤고, 이제 그 어떤 자연어 처리에서 또 메인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 머신 트랜스레이션, 이제 번역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이제 구조가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RNN 두 개를 이제 연속적으로 붙이는 구조가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처럼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이 두 개의 RNN을 이어 붙여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문장을 번역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 RNN 이 두 개를 이어 붙인 이 구조에서 이 뒤에 있는 디코더 RNN에서 어떻게 이제 그 실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디코딩을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방법들, 뭐 브루트 포스 방식의 뭐 설치 혹은 뭐 빔 설치 같은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이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또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또 한 단계 발전한 어텐션이라는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어텐션이라는 모델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총 이 정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저희 주제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 교과서 요약 및 이제 질의응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여서 일단 이제 일정을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짜 보았는데, 먼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파이토치 사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익히고, 이제 일정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이제 프리 프로세싱 코र्스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 로더라던가 혹은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NLP에서 가장 주요 제너럴하게 사용되는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제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트레인을 해서 이제 태스크를 한번 수행을 해보는 이런 모델링을 1차적으로 진행하고 나서 이제 저희 주제에 맞는 2차 모델링을 이제 저희 주제에 맞게 QA 팀과 서머리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스페시픽한 모델링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실제 저희 토픽에 사용될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하고 이제 프로세싱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모델을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할 건지에 대한 파인 튜닝까지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로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함께 다루게 될 텐데, 그거에 필요한 이제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랑 이제 토크나이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성윤 학우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3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3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쿠 팀2 이번 주 회의 내용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게 이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작물 병에 진단 AI 경진 대회 이걸 데이터셋으로 기본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파이프라인을 파이토치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 3명 있는 홍은민 씨, 정수 씨 그리고 신동인 씨가 하고 계셨는데 이제 2명은 거의 파이프라인을 거의 둘 다 거의 완료를 했고 지금 거의 디버깅 중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되긴 하는데 막 로스가 들쭉날쭉하다던가 뭐 트레이닝 로스하고 밸리데이션 로스랑 스케일이 다르다던가 이런 좀 자잘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지금 디버깅을 하는 중이고 제가 참가했을 때 기억으로는 한 200에폭 정도 학습시키면 어느 정도 리더보드에 서밋할 만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서 최종 목표는 각자 이제 만든 모델 가지고 200에폭 이상 학습 후 서미션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 이제 어그먼테이션 기법들 적용해서 그 리더보드 점수 올리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디버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작업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이토치로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다 보니 이제 멘티분들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어서 그래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파이썬을 저희가 12월까지 약 한 4회차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그 남은 한 달 동안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파이썬 1권을 다 각자 읽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과제는 은민 씨와 수호 씨는 서미션까지 하는 디버깅 완료해서 서미션까지 하는 게 목표고 이 부분에서는 책의 3장까지 읽어와서 그래서 각자 한 장씩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맡아와서 발표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공유하는 시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11월 23일까지 일단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서미션 리더보드 서미션 얘기입니다. 네. 저 보면 네, 이렇게 리더보드가 있는데 제가 21등 했었고 원래 한 7등까지 갔었는데 뒤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 1 발표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는 계속 시밀러리티 팀이랑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밀러리티 쪽은 저희가 시험 기간 전에 데이터셋을 이제 좀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미지가 저희 디텍션에서 이제 인퍼런스한 결과를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코, 입술, 귀, 얼굴 전체에 대한 디텍션 인퍼런스한 그 아웃풋을 가지고 얼굴을 그 이제 이미지를 자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또 피처를 뽑아서 직접 이제 대조하는 얼굴 두 개에서 나온 피처를 비교해 가지고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나 닮았는가에 대한 값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문제인데 그 전에는 이제 이미지가 그 디텍션된
파운딩 박스의 결과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가공해서 이제 제이슨 파일이랑 이미지만 가져오는 데이터 셋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7개 이제 파운딩 박스로 이제 자르고 리사이즈 해가지고 256 곱하기 256 사이즈로 이미지 바꿔준 다음에 총 이제 7개 텐서랑 이제 패밀리 아이디를 반환하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수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즈넷을 사용하기로 했고, 이제 레즈넷으로 피처를 이제 인코더를 통과시킨 후에 나오는 값을 이제 1024개의 차원 피처 벡터로 만들어서 이제 두 개의 이미지 두 개에 대해서 두 개의 피처 벡터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시밀러리티를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말까지 코드 일단 초안을 좀 작성한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좀 디버깅하고 에러 수정한 이후에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네이버에서 GPU 서버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이제 학습하고 결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능 조금씩 향상시키는 테크닉을 사용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있는 사진 중에서 이제 귀가 가려져 있는데도 귀에 바운딩 박스가 있는 그런 바운딩 박스를 찾아버리는, 귀가 안 보이는데도 바운딩 박스를 찾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는 사용자가 이미지 제공할 때 얼굴 정면을 이제 바라보도록 한다는 그런 가정을 하도록 이제 그 가정을 하에서 이제 서비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8 이제 최소 8 이상으로 설정하여 학습하는 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했네요. 이젝팅은 저랑 잘 몰라가지고 VRAM 문제가 뭔가요, 지상님? 아까 GPU 이거 코드로 실행했던 그 보면 GPU가 메모리가 적어서 이 모델하고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 올리기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장만 올려도 안 돼. 그 배치를 이까지만 해야지 그게 돌아가고 넘으면 메모리 초과갔다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학습을 시작할 예정이고, 조금씩 결과 나온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팀1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별 발표를 마쳤고, 오늘은 공지사항 먼저 발표할게요. 저희 학기말 컨퍼런스를 12월 23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12월 23일 날, 그래서 시험 기간 쫙 끝나고 바로 다음 날 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 운영진 회의 내용 살짝 공유드리면, 이때 학기말 컨퍼런스 하고 이때 저희 리크루팅 할 예정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로 리크루팅 하고, 다음 활동은 그 1월 첫 주차부터 리크루팅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 학회 체계도 조금 바뀔 텐데, 그런 것들 저희 운영진들이 계속 회의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커리큘럼도 지금 다시 새롭게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 어떻게 될지는 계속 논의 중이긴 한데, 아마 면접까지는 이제 그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거는 더 자세히 정해지면 계속 알려드릴게요. 질문. 그 컨퍼런스는 네. 이 시간에 하는 건가요? 거의 저녁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같은 시간이. 아마 장소는 좀 더 커질 거예요. 왜냐면 리크루팅 홍보도, 그러니까 저 학기말 컨퍼런스가 저희 성과 홍보하면서
쉽게 말해서 저희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뭘 했고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고 그래서 외부인들 보러 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쿠 지금 홍보를 할 텐데 새로 멤버 홍보를 할 텐데 그 사람들 오면 우리한테 너네가 얼마나 성장을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자리라서 아마 좀 더 큰 장소를 대관해서 시간은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렇고 다음에 저희가 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 저번에 됐다고 안내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핵심만 얘기하면 자 조금밖에 안 주는데 저희가 3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진짜 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작은 돈을 주는데 뭐 어떻게 쓸까 좀 고민했는데 이게 뭐 회식도 안 되고 식비도 안 되고 다가비도 안 되고 진짜 공적인 용도로만 써야 돼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어떤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럼 아니면 또는 뭐 인공지능 강의 유료로 뭐 코세라 같은 데서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 한도 내에서 좀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루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라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지금 저희가 네이버 지원받는 것도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뭐 이런 루트든 그래서 GPU도 뭐 필요하다 하면 여기서 좀 부족하면 여기서도 좀 끌어다 쓸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항상 지원받을 거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D2 세미나 다시 또 한번 11월에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공지 드렸었나요? 네이버 D2 세미나? 했던 것 그쵸? 그래서 11월 25일에 있고 그때는 아마 지금 정확하게 잘 문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아마 인원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인원 제한이 없는 것 같고 그쵸? 인원 제한 있다는 말을 찾아봤는데 못 봐가지고 아직까지는 인원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갑자기 생겼다. 아무튼 혹시 오고 싶으시면 전화 성산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발표 세션도 있어요. 그래서 발표해 보시고 그 네이버에서 발표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괜찮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튼 관련해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전화 성찬이 형한테 바로 연락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날 네이버 세미나가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근데 6시부터 1시간 안에 여기를 오는 게 좀 힘들어서 아마 전날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사항이었고 구본성님이 이제 버트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PPT PDF 파일 여기 노션에 올려놨으니까 다들 접근 가능하시죠? 접근 안 되는 사람 노션 접근 안 되는 사람 카톡 한번 올려드릴까요? 카톡 한번 올려드릴까요? 날짜가 그러네. 바꿔드릴게요. 11월 4일로. 11월 4일. 11월 4일. 11월 4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카톡에도 올려드릴게요. 이걸로 PDF 전체 하면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본석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이쿠 정기 세미나 6회 발표 주제는 이제 버트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or Transformers입니다. 버트가 아무래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앞쪽 부분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버트를 비롯해서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프리트레인 모델들이 다른 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저희 팀3 같은 경우 이번에 들었던 발표 주제가 이거랑 약간 연관이 있어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2014년에 나온 논문에서 처음 소개가 된 건데요.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MLT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피규어 간단하게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한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이 있고, 또 그거를 피드로 받아서 다른 쪽으로 가는 피드가 있으면은 그걸 다 합쳐서 아웃풋에 이렇게 반영을 한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게 왜 이런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서 나오게 됐느냐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어떤 뉴럴 메소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핸드로 이렇게 피처를 수정을 하고 아니면은 좀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할 때 이제 얼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얼라인이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에 각각의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의 영어 단어를 하나의 프랑스어 단어로 치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1대1로 치환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다대 1 혹은 1대 다 혹은 다대 다 이렇게 여러 개로 치환이 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영어도 하나의 시퀀스, 그러니까 영어로 주어진 게 하나의 시퀀스고 프랑스어로 주어진 게 하나의 시퀀스인데, 이 더라는 영어 단어 한 개는 이 프랑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 대해서 모두 동등하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르라는 관사에 대해서만 좀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어떻게 보면은 높은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네, 하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의 모티베이션이 된 거고요. 그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전에 이런 얼라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어텐션의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14년도에 이런 논문이 쓰이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새로 나오게 되었죠. 이제 2017년에 유립스에서 나온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를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뭐 어텐션 뭐도 있고 애드, 피드포워드, 앞쪽에는 인베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되게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큰 틀은 그냥 이렇게 된다고 보시고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텐션이라는 거를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세 가지 값들을 불러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키와 쿼리 그리고 밸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텐션 이런 걸 계산하게 되는데, 왼쪽 위에 표시가 된 게 이제 쿼리 매트릭스. 원래는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하나의 쿼리가 존재를 하겠지만 그걸 그냥 레이어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쿼리에 대해서
키 값을 단순하게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어텐션 스코어 값을 가지는 이런 새로운 매트릭스가 하나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느냐? 뭐가 좋을까? 앞서서 봤던 너무 기니까 IM of V 라는 하나의 시퀀스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장은 이제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하나의 문장과 다른 하나의 문장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출발을 해서 단순하게 이 2개의 벡터를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안 되죠. 이렇게 곱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곱해도 안 되죠. 잠깐만요.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는데 이 스칼라 값이 높으면은 이 엘리멘트들끼리 같은 포지션에 있는 엘리멘트들끼리 값이 비슷하다는 거니까 이 벡터 2개의 유사도가 높으면은 이 스코어가 높게 나올 것이고 벡터 2개의 값이 만약에 뭐 여기는 4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4고 또 여기는 8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르게 나오면은 스코어 값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다 프로덕트 연산을 하는 것이 2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키와 커리의 값을 저희가 곱해줬고요. 단순히 곱하기만 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벡터의 크기에 따라서 짧은 벡터는 2개를 다 프로덕트 했을 때 작은 값이 나올 것이고 긴 벡터가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루트 d는 여기서 말하는 d는 이제 그 벡터의 크기, 디멘션의 크기입니다. 그거의 루트로 나눠줘서 어느 정도 스케일을 잡아준다. 그렇게 나오면은 지워버렸네.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동일한 문장 혹은 2개의 다른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했을 때 C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들 간의 유사도, 그러니까 어텐션 스코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같은 문장 자체는 유사도가 같은 단어 자체는 유사도가 좀 높게 나올 거고 이런 그냥 별로 쓸모없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거고 부위도 어느 정도 남성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사도가 조금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스코어 값들이 크고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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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느냐? 소프트맥스를 태워가지고 지금은 다 프로덕트한 값들의 집합은 그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잖아요. 굉장히 크니까 이거를 0부터 1까지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태운다. 그러면은 원래는 뭐 100, 20, 20, 100 이랬던 값들이 0.4, 0.1, 0.1, 0.4 이런 식으로 합했을 때 1이 되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의 형태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나온 벡터가 매트릭스가 이러한 디스트리뷰션들을 스택으로 쌓은 게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태운 이 매트릭스가 될 거고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밸류
키와 쿼리를 곱해줬으니까 원래 문장에 다시 곱해줘서 다시 곱해주게 되어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가기 전에 이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게 어텐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설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텐션을 단순하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건데 이 하나의 시퀀스가 지금은 4개의 워드밖에 없이 굉장히 짧은데 시퀀스들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모델에서는 아마 512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시퀀스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텐션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주의도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퀀스를 어느 정도 적당히 쪼개가지고 그 쪼갠 범위들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콘카티네이션을 수행을 해서 합쳐놓겠다. 그래서 이제 코디를 보시면은 멀티헤드 어텐션 앞에 나왔던 쿼리, 키, 밸류, 값 3개에 대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한 것은 이 헤드들을 콘카티네이션 시키고 거기에 W 매트릭스를 곱한 건데 이 헤드라는 거는 뭐냐? 헤드 i라는 거는 이 노테이션이 조금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 그냥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쿼리를 그냥 잘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긴 시퀀스로 보는 게 아니라 자르고 잘라가지고 조금 작은 서브 필드를 살펴본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라서 보는 거의 장점이 아무래도 그쵸 이게 연산에서는 이렇게 같이 나올 거예요. 매트릭스를 그냥 여기도 XQ 그냥 곱하는 거고 멀티헤드도 XQ 그냥 잘라서 곱하는 거니까 연산에서는 어떤 이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글쎄요 해석할 때 좀 더 편한가요? 혹은 기다란 시퀀스를 볼 때 어느 정도 차이점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멀티헤드 어텐션의 이점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시에 이렇게 붙이고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그런가요? 저는 약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좀더 쪼개져 있으면 한 번은 조정할 수 있는. 근데 이게 크기가 작아지나요? 이렇게 하면 멀티헤드를 사용을 하면 아니면 배치를 태울 수 있어서 작아지는 건가요? 두개 다 맞는. 이건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질문 답변 네네네 거기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RNN이나 LSTM 모델과는 다르게 어텐션만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지워버렸네. 아까 어텐션이 결국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 순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계산했던 이 4개의 값들 있죠. 키에 대한 어텐션을 계산을 한 거는 그냥 각각의 히와 히에 대한 이런 스코어, 히와 이스에 대한 스코어, 히와 어에 대한 스코어, 히와 v에 대한 스코어 이런 각각의 정보만 있고 순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텐션을 태우기 전에 앞쪽 부분에서 미리 포지션에 대한 정보, 순서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고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포지셔널 인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노테이션 보시게 되면은 포지셔널 인코딩은 각 포지션에 대해서 EI 혹은 EI 플러스 짝수와 홀수로 나뉘게 되는데, 짝수의 경우 사인 값에 그 포지션에 뭐 만의 EI 나누기 이 디멘션 뭐 저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쓰게 되면은 사인 포지션 값을 만에 EI 마이너스 T 모델 사이즈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느냐? 지금 요 사인 함수를 보시면은 이 사인 함수의 주기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주기는 이제 이 포지션을 하나의 변수 x로 생각을 했을 때 주기가 만의 2i 나누기 d 더하기 2파이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 지금 포지션에 대한 함수니까 포지션은 보지 않도록 하고, 이 가로축이 인덱스 인 더 시퀀스, 그러니까 이 i 값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d가 이 디멘션 세로축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서도 d를 고정을 시킨다고, 아니 특정한 d를 고정을 시키면은 이제 t에 대한 함수, 아니 사인 함수의 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d 값이 작으면은, 즉 디멘션이 작으면은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멘션이 작은 위쪽 부분에 위치한 거는 값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뭐 빨간색이 0이고 뭐 검은색이 1이다 혹은 뭐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디멘션이 작은 위쪽 부분은 굉장히 빨리 바뀌시는 걸 알 수가 있고, 디멘션이 낮아짐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완만하게 바뀌다가 디멘션이 굉장히 큰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플랫하게 나오죠. 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인코딩이 되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도 생각난 인투이션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진수를 사용을 할 때 0을 쓰면은 0이고 1 쓰면은 1이고, 그 다음 뭐 1, 0, 1, 1, 1, 0, 0, 1, 0, 1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값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아래쪽 디짓에 있는 값은 주기가 1로 바뀌게 되죠. 이제 값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아래쪽 디짓은 계속 바뀌죠. 다음 디짓은 주기가 2로 바뀔 거예요. 2가 올라가야 하나로 바뀌게 되는 거고, 뒤에 디짓은 이제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수록 이 주기가 커지게 되는데, 그게 이 사인 함수의 주기가 커지는 것과 닮아있기 때문에 이 디멘션이 낮은 부분을 어떻게 이진수, 하근봉, 다른 봉, 아무 진수나 그 숫자의 낮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디멘션이 높은 부분은 좀 자릿수가 큰 부분이어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 인덱스 시퀀스 하나하나가 이렇게
커지는 오더로 정렬되어 있는 숫자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인덱스가 낮은 부분은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쭉쭉쭉 가서 뒤에는 굉장히 큰 숫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짝수는 지금 사인 인코딩을 하고 있고 홀수에서는 코사인을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다 사인으로 통일을 하거나 코사인으로 통일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 홀수 짝수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혹시 뭐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나요? 없으신가요? 이것도 제가 열심히 찾아봐서, 사실 찾아봤는데 안 나오긴 했는데 열심히 더 찾아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된 값을 pi라고 했을 때 그거를 원래 value 쿼리 key 값인 v 틸다 q 틸다 k 틸다에 더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된 vi, qi, ki로 만들어주게 된다 하는 게 포지셔널 리프레젠테이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처음에 인풋이 들어갔을 때 바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다시피 자기 자신에 대한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기 인풋이 있으면은 그 인풋이 키가 되고 쿼리가 되고 밸류가 돼가지고 셀프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슨넷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원래 어텐션이 적용되지 않은 값을 그냥 이렇게 전차로 해서 add 더해주게 됩니다. 레슨넷 아이디어가 똑같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해주고, 뒤에 나오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있는 그냥 MLP 네트워크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add와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해줍니다. 이 하나의 이터레이션을 이제 인코딩 블럭이라고 하고요. 이런 블럭을 이제 n번 수행하게 됩니다. 원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이제 6번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인코딩 블럭을 6번 돈 그 값이 다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6번 돌고 난 다음에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디코더 블럭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설명을 안 드렸지만, RNN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RNN의 어떤 시점 t에 대해서 나온 아웃풋 값이 이 t 플러스 1 시점에 인풋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t 시점에서는 t 플러스 1 시점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 t 시점까지는 이 t 플러스 1 시점과 뒤에 있는 모든 애들을 마스크를 씌워준다, 가려준다, 그냥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퓨처에 있는, 나보다 앞선 정보들은 보지 않고서 그 이전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만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add와 노멀라이제이션 이건 계속 해주는 거고요. 다음 멀티헤드 어텐션을 또 한 번 더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코더 블럭에 있던 아웃풋을
가져와서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add and normalization, 아까 했던 feed forward, add and normalization, 이렇게 또 하나의 블록이 되는 디코더 블록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6번 수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뭐를 태워가지고 리니어를 태우건 소프트맥스를 태우건 알아서 이제 아웃풋을 뱉어내면 된다.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기 인풋이랑 네네. 아웃풋이랑 네. 같아요. 관계가 없군요. 그거를 기본적인 RLN 모델이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6개 쌓인 인코더 블럭이 하나 있고 하나 더 있고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I, N 쭉쭉 가서 보이까지 들어간 게 인코더 블럭이 있고요.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 다시 디코더 블럭이 6개 쌓이고 디코더 블럭이 6개 쌓이고 디코더 블럭이 6개 쌓인 시퀀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디코더에서는 하나의 아웃풋을 내보낼 겁니다. 여기서는 English to French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 그쵸? 1. 이 he라는 프랑스 아웃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하나 나올 거고 이게 다시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아웃풋이라는 게 이제 이전 스텝에서 나왔던 아웃풋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첫 스텝에서만 이 이전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1 들어갔으면은 다시 디코더 블럭을 통해서 제가 프랑스어도 좀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M에 대한 그런 프렌치가 나오겠죠. 프렌치가 나오고 이게 다시 디코더로 인풋이 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다시 디코더로 들어가고 그래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이 인코더고 이만큼이 디코더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코더 트랜스포머 같은 건 아예 센텐스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코더 자체가 이 센텐스를 포지셔널 인코딩을 먹여가지고 셀프 어텐션 반복해서 그거를 줬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디코더도 아마 센텐스가 인풋일 텐데 계속 센텐스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처음 센텐스가 하나도 없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 나오면 그 단어가 다시 들어가고 다음에 다시 한 단어가 나오면 그 2단어짜리가 센텐스가 나오니까 그 2단어짜리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거 계속 문장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결국 풀 센텐스가 될 때까지 완성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RNA랑 살짝 센텐스 자체가 그냥 붓으로 딱 들어가. 네, 트랜스포머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단어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버트라는 모델입니다. 2018년에 나오게 되었고요. 버트를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비슷한 모델들이 뭐가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트랜스포더에 인코더 모델들이 있고, 아니 인코더 모듈이 있고 디코더 모듈이 있고, 그런 인코더부터 디코더까지 가게 되는 이런 모듈들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프레트레인드 모델을 사람들이 구현을 해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만 이용을 해서 그 프레트레인드 모델을 만든 게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건데 GPT라는 모델이고요. 이것도 2018년에 나왔고요. 학습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디코더는 아까 디코더 모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첫 번째 스테이트, 그러니까 W1에서 이렇게 H1으로 가게 되고, 다음에 W2에서 H2로 가게 되는데 그 앞쪽에 인풋이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서 이 선행하는 모듈들의 인풋은 계속 어텐션을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모듈에 대해서 뒤로 이렇게 어텐션을 수행을 할 수는 없는 구조죠. 그래서 계속 피드포워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모델을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파인 튜닝 할 때는 또 MLP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로스를 다시 백프로파게이션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둘 다 사용한 모델도 이제 T5라는 모델이 있는데,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 T가 5개여서 T5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시퀀스 이제가 W1부터 WT까지 있다고 하면은 W1부터 WT까지 인코더를 다 지나게 되고, 다시 WT1부터 T2까지는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T+2부터 아웃풋이 이렇게 짝짝짝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T+2부터 여기 있는 라벨들이랑 비교를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 위에서부터 백프로페게이션을 수행을 해서 여기서 나온 로스들이 디코더도 지나고 인코더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식의 구조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T5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디코더가 들어간 모델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행하는 애의 어텐션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앞쪽에서 받았던 애를 인풋으로 먹어야 내가 다음 아웃풋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트레이닝 하는데 좀 더 쉬울 수 있고 좀 더 직관적일 수 있는데, 수행하는 정보도 이렇게 어텐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인코더 모델만으로 이 모델을 만들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거기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고,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해놓은 게 버트라는 모델인데요. 버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코더 모델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정보, 후행하는 정보 필요 없이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풀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 앞쪽에서도 정보가 들어오고 뒤쪽에서도 정보가 들어오고. 디코더랑은 조금 화살표 방향이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죠. 여기는 앞쪽으로만 가는데 뒤쪽으로도 들어오는 거 보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개의 모델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학습이 돼야 된다 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양방향 인코더 모델을 사용을 해서 풀어텐션을 수행할 수 있는 양방향 버트 모델이 다른 모델과 어떻게 다른가를 이 구글이 열심히 또 자랑을 해놨어요. 나는 이 오픈 AI의 GPT와 엘모 같은 이런 모델들과는 다르다. 차별점을 갖는다. 그래서 그 페이지 가시면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이다이렉셔널리티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했을 때 당연하게도 뭐 이 선행하는 아니죠. 후행하는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컨텍스트를 자기는 학습을 시킬 수 있고 네, 그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컨텍스트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다. 앞쪽 정보도 볼 수 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엘모도 그냥 엘모라는 모델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받게 됐는데 그거는 우리 버트와는 또 어떤 차별점을 갖느냐. 엘모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팀3 분들은 아마 강의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정방향으로 가는 LSTM 모델을 한번 쭉 태워서 학습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역방향으로 가는 LSTM 모델을 쭉 한번 학습을 시켜서 두 가지를 이제 콘카티네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결국 이것도 시작이랑 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된 정보가 여기까지 완전히 전달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게 LSTM-RLN의 기본적인 문제점이었고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모델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여기까지 가는 여기서 시작된 정보가 여기까지 도달이 안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한다고 해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겠죠. 똑같이 마지막에 있는 정보가 이걸 역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여기까지 전달이 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버트 모델의 저자들은 이렇게 모든 스텝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우리는 fully connected 하다. 이렇게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하고 다른 모델들보다 이 점이 뭐라고 이런 점에서 성능이 잘 나간다. 뭐 그런 거를 자랑을 해놨습니다. 부럽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선행과 허행의 차이가 없이 트레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트레인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이 버트라는 모델은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뭐 마스크드 한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보니까 무슨 심리학 학회지에 막 1953년에 나온 논문에 아이디어가 실려 있고 거기서 모티베이션을 얻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 영어 단어 이거 보통 버트 모델을 설명할 때 그 빈칸 추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거에 관한 논문이 있었어요. 뭐 또 IM 어플일까요? IM 이렇게 빈칸 띡 뚫어놓고 이게 뭔지 맞춰봐라 하면은 맞추는 게 이제 버트 트레이닝 방식인데 그게 뭐 옛날에 있던 무슨 심리학 논문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은 거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인풋 시퀀스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정 확률로 이제
어떤 저 월드들의 마스크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씌우게 됩니다. 마스크를 씌우게 되고 혹은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이렇게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한다거나 혹은 마스크를 씌울 줄 알았지 하고 씌울 줄 알았지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할 줄 알았지 했는데 대체를 안 하는 이런 기괴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뭐 이런 인풋 시퀀스의 15%만이 이렇게 리플레이스, 난 리플레이스, 마스크드 상태를 가질 수 있고 그 15% 중에 80%만이 마스크가 되고 나머지 10%는 이 리플레이스 되거나 난 리플레이스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15%의 워드들에 대해서 그 월드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인퍼런스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온 거에 원래는 뭐가 있었을까 했을 때 went라고 이렇게 맞췄고요. 여기 세 번째 있을 때 여기는 to인데 원래는 뭐가 있었을까? 여기도 to 하고 맞췄죠. 그리고 마지막 마스크드 된 이 다섯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 물어봤을 때 스토어 이것도 맞췄네요. 이렇게 마스크드 되거나 리플레이스 되거나 난 리플레이스 된 그 단어들에 대해서만 인퍼런스를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라벨과 비교를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백프로페게이션 시켜서 트레인을 하게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버트의 학습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학습만 시켰다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가는데요. 디테일들이 뭐 굉장히 많긴 한데 여기 설명드릴 거는 요 세그먼트 인베딩이랑 포지션 인베딩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포지션 인베딩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저희가 그냥 사인 함수를 태우고 코사인 함수를 태워가지고 그냥 고정된 값을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이 각각의 포지션 엠베딩 값들을 다 학습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의 이제 파라미터로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 인코딩 값들도 이렇게 로스를 타고 오면서 학습이 되게 시켰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세그먼트 인베딩은 뭐냐 하면은 아까 저희가 인풋을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풋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실제로 학습을 시킬 때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장을 넣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인풋으로 받아야만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뭐 퀘스천 앤서링을 할 때 퀘스천을 넣고 또 그에 대응하는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정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을 넣고 혹은 어떤 두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태스크들을 수행을 할 뭐 I am a boy라는 문장이 있고 I am a girl이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태스크들을 수행을 할 때 두 개의 문장을 인풋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 문장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My dog is cute 뭐 A라는 특별한 인베딩을 하고 뒤쪽 문장에 대해서는 이제 B라는 인베딩을 하고 explain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트 인베딩이랑 포지션 인베딩 두 가지 인베딩을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게 또 버트의 특징이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모티베이션 자체가 이제 NLP의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약간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파인 튜닝해서 쓸 수 있게 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을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sentiment pattern classification 두 가지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떤 관계에 있느냐 라고 할 때는 이 버트 모델에다가 맨 끝에 클래스 라벨을 붙여서 트레인시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고요.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이것도 비슷하게 이 위에다가 클래스 라벨만 붙여서 파인 튜닝 시키면 된다. 뭐 QA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퀘스천과 패러그래프가 있었을 때 퀘스천에 대해서는 아웃풋을 받을 필요 없이 이 패러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패러그래프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답이 될 수 있는 문장인가를 이제 태워서 파인 튜닝을 하면 된다.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에 싱글 센텐스 태깅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센텐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각각의 아웃풋들이 어떤 태깅을 나타내는가를 아웃풋으로 받아서 파인 튜닝하면 된다. 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결과들인데 밑에 있는 결과가 이 논문에 실린 버트의 결과 값이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공수해온 이 벤치마크 성능이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올라왔는가를 본 값입니다. 이제 18년 당시에 나올 때는 에버리지 스코어가 82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그래서 그냥 여러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각각의 스코어를 계산해서 그냥 이 모델이 얼마나 제너럴하게 성능을 낼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벤치마크 데이터 셋이고요. 네. 그 분류에서 네. 인간 그 휴먼 퍼포먼스는 지금 어느 정도? 글쎄요. 이게 데이터셋마다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다 다른 태스크인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뭐 에버리지 값만 보게 되면은 이거 나올 당시에는 82. 근데 지금 이렇게 볼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나올 당시에는 이 모델로 다소타를 찍었다. 내가 다 이겼다. 라고 하고 있지만 뭐 발전이 워낙 빠르니까 지금은 뭐 80이었던 스코어가 90이 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데이터셋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그래서 벌트가 쓸모없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4번에 보시면은 뭐 디버타 아니면 6번에 뭐 스트락버트 7번에 디버타 저도 어떤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트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모델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크게 영향이 있는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QA에서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나올 당시에는 뭐 F1 스코어가 테스트 F1 스코어가 83이었는데 지금은 뭐 90이고 여기는 휴먼 퍼포먼스를 이미 뛰어넘었네요. QA 데이터셋에서는 네, 지금은 뭐 이런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NER 태스크인데 요거는 사실 버트가 나올 당시에도 뭐 스타를 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뭐 크게 성능의 향상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한 스코어가 막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버트 모델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에 시작?
몇 시에? 7시 반. 네, 이상으로 아이쿠 정기 세미나 6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리뷰에 지금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일요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일요일 11시, 오후 11시 59분까지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